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이번엔 나라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를 웃돌았다고 하고요. 국민 한 사람당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 2,2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지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비행기 타고 오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랑은 또 초면이지 않습니까? 네. 초면에 처음 뵙는 자리에 빚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나는 빚이 없는데 하는 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빚 얘기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이라면 자유로울 수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나라의 빚이 나에게 끼치는 삶?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영향력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라 빚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어디서 이제 사라지거나 그런 성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나라가 존재하는 한 누군가 갚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출연 때문에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2022년도에 국가 채무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만 예. 21.1조거든요. 재작년에 예. 예. 그러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늘었으니까 네. 이자 비용이 더 커지겠죠. 네. 이거는 이제 정부 예산에서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 성장 동력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그리고 없겠고요. 대외 신인도의 문제도 생기는 것들도 예. 있고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것이 50% 넘었다, 60% 넘었다 이런 것보다 저는 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정부 내에서의 문제 이것을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정부 내에서 문제 있었다면 한번 파보도록 하죠. 예. 지난 4월 11일이었습니다. 예, 총선 다음 날 4월 11일이었는데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고요. 자, 지난해 국가 채무를 보면 1,126조 7천억 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숫자도 많이 나오고요. 용어도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저 벌써부터 읽습니다만 머리가 아프거든요. 친절하게 용어 설명도 해주시면서 네, 오늘 말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 채무부터 일단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빚 그러면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가 부채. 예. 가 있고 오늘 좀 얘기할 거는 이제 국가 채무. 부채 채무도 달라요? 예, 다른 겁니다. 예. 채무는 이제 확정된 거. 정부가 갚아야 될 상환의 의무를 명확하게 지고 있는 예. 것이고 국가 부채는 이제 미래에 상환할 것까지를 같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국가 채무에는 국채 발행에 따른 것, 그다음에 차입금. 그다음에 채무 부담 행위라고 해서 일명 쉽게 얘기하면 외상공사 이런 것까지도 이제 들어가는데 예. 부채에는 퇴직금, 공무원 퇴직금, 적립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부채에는 들어가거든요. 채무에서는 빠지는 거고. 예. 그래서 요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늘 얘기하죠. 나라 빚을 얼마냐라고 얘기할 때는 부채를 볼 거냐, 채무를 볼 거냐. 이 두 가지가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채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예. 돌아보면 이제 2022년도에 1067 그래프를 보시면 1067.4조 정도 됩니다.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국가 채무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올해 2023년도가 이제 1,126.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59.4조 원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예. 사실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최근 7년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660.2조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466.5조가 늘어서 올해 2023년도에 이제 1,127조 정도가 증가했는데 심각한 문제는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취임 전부터 매우 강력하게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국가 채무표를 보여드리고 있고 말씀대로 건전 재정 워낙 저희가 좀 강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 계속해서 보여주는 오름세 그리고 최근에 5, 6년간을 봤을 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국가 채무가 이제 통계 작성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50%를 돌파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예전에 뭐 건전재정 얘기하면서 뭐 60% 재정 준칙을 뭐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 사실 이제 2020년도에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고 3년 만에 50%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19 예. 3년 기간이거든요. 예.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부채들을 늘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때 세계 경제도 휘청거리고 우리나라도 경제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다 얘기합니다. 예. 이 시기에 왜 국가 부채를 늘렸냐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 채무가 늘은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던 것이 이제 3년 만에 50%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를 준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러게요. 엔데믹 이후에도 계속 오름세가 예. 지속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50%냐 60%라고 하는 숫자보다 예.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정부는 건전전쟁을 계속 주장했었는데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하지 못한 것들은 왜 문제인 건가에 예. 대해서 좀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프에 보면은 2022, 2023 보면은 전년 결산 대비 2023년이 59조 4천억 원이 늘었고 예. GDP 대비 1%포인트 상승한 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처음으로 상회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국가 채무라서 물론 그 금액대가 클 수는 있는데요. 몇 조, 몇십 조 이러니까 사실 감이 안 잡힙니다. 예, 감이 그래서 안 잡- 국가 안에 국민들 있잖아요. 예. 1인당 얼마씩 빚이 생겼는지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 주머니에 가지는 건 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조 단위가 나오면 감이 없는 것도 당연하거든요. 이미 또 빚도 따로 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많이 비유하는 게 1인당 얼마냐. 그러면 그러니까 인당으로 많이 계산을 하죠. 그래서 2023년도 국가 채무 1,126조 원 정도 되는 것들을 인구로 나눠보면 1인당 채무액이 2019년도에는 1,300억 그래서 1,3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아, 그 정도 1,300만 예, 원. 있었군요. 1,400만 원 정도 되죠. 예. 반올리면 한 1,400만 원 정도 했는데 4년 만에 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야, 그건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 2,2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 갓난 아기도 예. 태어나자마자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도 저도 그렇고요. 네. 지금 듣고 있는 분도 그렇고요. 이렇게 2천만 원 이상의 지금 빚이 생겨 있는 상황이다. 예. 근데 예. 물론 이것이 이제 직접 국민들이 직접 부담, 나는 그러면 먼저 갚을게 해서 갚아지는 게 아니지 예, 않습니까? 예.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돈들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채무에는 뭐 적자성 채무라고 이제 좀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적자성 채무라고 해서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도 있고 금융성 채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채무 계산할 때 좀 빠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제 세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위원님의 설명에 뒤따르면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개인에게 한 2,200만 원 정도 빚이 생겨 있는 상황이고 앞서 뭐 국가 채무 그래프만 보더라도 우리의 재정 악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어서 파볼 내용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있거든요. 예. 역시나 좀 화면으로 저희가 또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관리 재정 수지. 통합 관리 재정 수지라는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네요. 예.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예, 이거는 이제 보통 통합재정 수지가 있고 관리재정 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년 동안 전체 벌어들인 거에서 전체 쓴 것을 뺐을 때 예. 적자냐 흑자냐. 근데 대부분은 적자가 많이 안 나거든요. 흑자가 많이 나는데 2017, 2018은 그러면 흑자라는 말씀인 거죠. 통합 예, 재정 흑자죠. 수지는요. 2017, 18년도에 24조 31조가 흑자였던 거였고요. 예. 그런데 나머지는 다 적자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보고 재정 건전성을 판명하지는 않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판명할 때는 예. 통합재정 수지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지출할 이 위해서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아, 네. 고용보험, 예, 예. 산재보험, 그 다음에 사학연금 예.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당장 쓰지는 않지만 적자 흑자를 왜곡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뺍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회보장성 기금이라고 하거든요. 예.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 수지가 관리 재정 수지인데 이걸 봐야지 정확하게 그 해년도에 적자냐 흑자냐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의도에 따라서 좀 변칙성이 가미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이제 빼고 하는 거거든요. 아. 관리재정 수지라고 해서. 근데 관리재정 수지를 보시면은 한 번도 흑자인 적은 없죠. 2017년부터 봤을 때 그런 쭉 했는데 예. 2020년부터 갑자기 더 늘어납니다. 112조, 90.5조, 117조, 그다음에 2023년도에 87조. 그런데 87점은 훅 줄었는데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잘한 거냐? 30조. 근데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예. 이건 뭐냐면 이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예. 코로나19 시기거든요. 아. 정부가 재정을 최대한 예. 베풀는 그러니까 푸는 시기였던 거예요. 재정을 풀어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예. 그래서 우리가 조세나 뭐 세금의 3대 기능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경기 안정, 경기 발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이거는 기저효과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해서 30조 감소시켰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단순한 생각이지만 예. 차라리 비교를 할 거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예. 해야지. 그래서 예. 보면은
이제 또 하나 먼저 뭐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의 목표가 예. 58.2조였어요. 편성할 때 예산안이 예, 기재부에서 목표가 내년도에는 예. 58.2조만 적자를 낼 거야. 예. 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네네. 목표보다 28조, 29조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아 예산안보다 예, 원래 예산보다 기재부가 예. 잡았던 계획보다 예. 29조가 더 늘어난 거예요. 빚이. 그런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30조가 줄었다고 해서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이게 좀 약간 착시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착시를 보여주는 거죠. 워낙 2022년도 이럴 때들이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지출했기,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이 한 언론에서 이제 일종의 꼼수다, 통계적 착시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었더라고요. 예.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예. 그래서 그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꼼수를 자행한 결과다 이런 워딩이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 지역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문제 사실 이제 국세가 덜 들어온 건 맞거든요. 예. 그래서 9월 17일 날인지에 정부가 이제 59.1조 원 정도가 덜 들어올 것이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56.4조가 예.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통계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창원시가 아주 대표적으로 1,000억 이상이 막 줄더라고요. 그래요? 예. 창원시가 그래서 많이 어려워서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좀 공교롭게도.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좀 줄이던가 추경을 통해서 예. 국세 수입을 줄이던가. 아 추경을 하면 되는데 근데 추경을 안 했죠. 왜요? 추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전공법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출을 줄이던가 아니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아껴야 되는데. 예,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곤혹스러운 거죠. 이제 긴축 재정을 얘기하고 건전 재정을 얘기했는데 예.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추경을 통해서 수입을 줄여버리면은 이 너무 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다시 초반 돌아가면 건전 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건전 재정을 하고 싶어하시는 정부의 욕심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 숫자만 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만 봐서는 대단히 현혹될 가능성도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저는 지금 이제 정부가 예. 건전재정, 긴축재정을 얘기하면서 감세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럼 먼저 감세라고 하는 건 들어온 수입을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부족한데 예. 거기다가 감세까지 하면 또 더 줄이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이 혼재되고 있는 부분이 더 문제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계속 지출을 줄이겠다고 해서 원래 올해 예. 예산이 지출이 대폭 줄지 않았습니까? 세금, 그러니까 국세 자체가 좀 줄은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감세 효과는 올해부터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 중에 사실 위원님 만나기 전에 이미 실시간 댓글로 있었는데 예. 그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상황을 차라리 초래한 것이다. 애초에 초래한 것이다. 그래서 예. 전 정부 탓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게 우리나라만 위기가 아니라 적자가 아니다. 전 예.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는 이제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19 겪으면서 다른 나라들도 재정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빚을 많이 냈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빚을 많이 낸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2022년도 2022년도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자료들이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더 많은 빚을 통해서 경제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국가 채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건 저는 정부의 행보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복. 네, 이게 엇박자로 나오는 건전 재정을 얘기하면서 예. 또 한쪽에서는 감세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어느 나라가 좀 감세를 주장하는 나라 없잖아요. 아 그렇죠. 도리어 횡재세나 이런 걸 통해서 예.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겠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대급 그 감세 국면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게 예. 코로나19 그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이제 예. 겪었던 위기였던 것이고 그런데 현 정부의 이제 감세 정책 이게 좀 큰 문제다 저는 그럼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예. 낙수 효과를 얘기하면서 이제 법인세도 이제 일부 그러니까요. 감액해주긴 했었고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문제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돈을 쓰는 선심성 혹은 포퓰리즘 정책들이 이번 총선 전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도 민생 토론에 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이제 이 정부가 이제 취임 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는 예. 이제 실행하고 있고요, 단행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금융투자세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겠다라고 그러니까 감면 또는 유예 또는 아예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돈을 풀지 않고 그런 걸 하려고 하면은 뭐냐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돈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민간 자본가들이 자본봉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건 뭐냐면 네. 정부의 부담이
국민들한테 전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정부의 전가- 책임이 그냥 끝이 아니네요. 단순히 그러니까 보여줄 정부한테 수치만으로. 민간 우리가 민자고속도로 음. 같은 거 많이 이용해 보면 결국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 뭐냐면 이거는 정부가 재정 사업을 하지 않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면은 결국은 그 비용 부담이 정부가 져야 될 재정적 부담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이 되거나 전가된다고. 그러니까 국가가 보고 국민에게 부담을 넘기는 네, 떠넘기는 행동이 거죠. 되겠군요. 네. 예. 자, 아쉽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4월 10일 이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가결산. 요거 좀 이례적이다 얘기했는데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그럼 국무회의에서 보통 의결해서 예. 감사원에 제출을 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는 4월 9일 날 있었어요. 아, 그런데 11일에 했네요. 안 했죠. 9일 날 안 했죠. 예. 그런데 이거 이제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건데 국가 예산안은 9월 3일까지 제출하는데 9월 3일이 일요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9월 1일 날 금요일 날 다 제출합니다. 국회에. 예. 그 여기까지만 정도로도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첫 만남이었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네. 사실 빚 이야기여서 좀 무거운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좀 뜻깊게 말씀 좀 잘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뵀을 때는 좀 빚보다는 네. 빛이 보이는 이야기로 좀 전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종종 뵙겠습니다. 시즌2에서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